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오늘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세 번째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동남아시아 각국 정상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경제와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져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번 행사에 남다른 공을 들여왔는데요. 특히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다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장모 위독으로 불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뺀 9개국 정상들을 모두 만납니다. 내일은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이 채택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도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부의를 단 이틀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인 겁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아세안 관련 외교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이번 행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큰 의미로 보자면 4대 강국 중심의 외교와 경제를 좀 탈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사태 때 봤던 것처럼 네. 중국이 한번 한국에 관광 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처럼 4대 강국 중심으로 한 외교와 수출 전략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해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우리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그런 관계를 훨씬 더 격상해서 앞으로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까지 관계가 확장하도록 하는 그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성과를 가장 크게 우리 정부는 유념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국과 아세안이 같이 대화에 대한 협력을 맺은 지가 30년입니다. 그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30주년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미래 30년을 어떻게 그려갈지에 대한 과정을 아마도 폭넓게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네.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결국 경제적인 협력 관계들을 보다 돈독하게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전반기 기간 동안 외교에 상당 부분 공을 쏟았던 게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인데 예. 이 북방 정책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줄 수 있는데 큰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큰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이런 경제적 협력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북방 정책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북한 인사와의 만남이 성사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특히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제 협력 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수출 1위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미 그 지각 변동이 다 일어난 상황입니다. 단일 국가로 따지면 베트남이 수출 3위 국가, 교역 3위 국가가 돼버렸고요. 예. 아세안 10개국으로 따지면은 교역 2위 국가가 지금 아세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을 빼놓고 난 다음에는 미국보다 더 교역량이 많은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 대상국으로 따지면은 베트남이 그리고 아세안이 한 61억 달러로 투자 1위 국가에 거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하고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선점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역 흑자를 한 400억 달러를 아세안에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협력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하고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케이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아기상어인가요? 그 음악이 예.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베이비 샤크, 예. 그 유행을 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붐이.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케이팝의 진원지가 바로 동남아시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간에 굉장히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적인 영향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방문국 1위가 또 아세안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처럼 아세안 국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앞으로 좀 더 관련성을 맺게 될 경우에는 우리 외교의 지평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뭐 경제 영토든 문화 영토든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식 이후에 처음으로 황 대표를 찾아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안에서 어떤 대화 좀 하셨어요?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황 대표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상태는 좀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네, 건강 상태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다. 이것만으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얼마든지 좀 발신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해찬 대표 옆에 보이는 대변인 이해식 대변인이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정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진즉의 그런 발언들보다는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건 다 저마다의 정치적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또 했던 단식들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왜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집중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단식이 아니라 정치의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조금 더 일찍 한 걸음 손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해찬 대표가 그래도 제1야당 대표를 찾아가서 함께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내자라고 얘기했던 저 장면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해찬 대표의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행위고요. 지금 이제 제1야당하고 여당의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찾아가서 또 단식을 만류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협상에 복귀하는 것, 이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통을 조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또 제1야당 대표가 지금 한겨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곡기를 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좀 풀게 하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의 여당 대표로서 정치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그 자체로도 안타깝고
좀 왜 정치가 이렇게 됐나 좀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네. 단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잘 공감이 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식에 들어갔을 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단식이지라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지소미아 연장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나 선거법 그거 처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소미아는 이미 지금 뭐 일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종료하지 않고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소미아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문제나 공수처법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선거법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 사당 모두 다 이해관계가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사실은 통과 가능성이 뭐 낮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또 보면 지금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가 우리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판을 깨버리게 되면 그러면 마치 목리 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협상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좀 더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 단식을 선택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식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식의 타이밍도 부적절했고 명분도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이 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짜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부의가 되고 나면 원래 국회 전시다법에 따라서 60일의 기간을 거치고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행 표결 처리가 되도록 만든 게 법의 정신인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건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역대 선거를 바라봤을 때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선거법을 이렇게 표결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여론 속에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집중되지는 못하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 내가 단식했던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선거법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 목숨과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선거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를 중점으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 지나간 패스트트랙 과정의 수사 때문에 어떻게 본회의에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거는 단식 행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당 내부의 결속을 다졌던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는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그러면 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무력화시키거나 막아내거나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투트랙 전략으로서 한국당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인적 쇄신이나 뭐 중진들의 용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들에 맞닥뜨렸던 게 사실 한국당의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당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 단식을 중단이 돼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출구전략 찾기가 마땅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뭐 공수처 문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안에 이제 공수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12월 3일 날 국회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까지 지금 뭐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2월 3일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국회 다당제가 앞으로도 아마 비슷하게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양당제 시절에는 한쪽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다당제예요. 원내 5개 정당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지금 여러 개 당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쪽으로만 여야 사당이 다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테이블에 5개 정당이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다가 이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단식하거나 나가서 삭발하거나 나가서 장외 집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야 사당 나머지는 지금 동의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싫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야 사당이 협상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비록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협상이자 정치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가면 한국 정치가 점점 험악해지거나 적대적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제 추워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겨울 내내 저기서 단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출구 전략을 반드시 찾아야 할 텐데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 속에 이제 정치의 복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얘기에 선거제도 개편안에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냈다. 이것이 단식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대적으로 이러한 게임의 룰, 국민들이 실제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제도와 방법에 관련된 것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표결로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같이 합의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합의되지 않는 처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마 황교안 대표가 제일 원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는 단식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이대로의 상태로라면 아마 길어야 이틀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게 된다면 정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세가 좀 어려워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네. 아마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꼭 찾았으면 하는 사람, 정치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꼭 황교안 대표를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야 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라는 방식들의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의 의견과 지금 민주평화당에는 4월 달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다 나가서 대안정치 형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가 서로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에는 손학규 대표가 본인 스스로의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 얘기를 끄집어냈던 건 변혁이라고 하는 15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한데 과거부터 줄기차게 쏟아왔던 얘기가 선거제도만큼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상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선거제도만큼은 여야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황교안 대표가 더 이상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단식을 좀 중단하도록 요청해 준다면 저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간에 좀 어느 정도의 이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태운 후에도 사실은 이제부터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는데 사실은 한국당에서 의석수 270석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시간을 준다고 뭔가 더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사보임의 그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잖아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원안대로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일부 50%든 도입을 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거나 국민들 표를 던지고 나면 그냥 승자 독식 구조로 전부 다 한 사람이 모든 그 나중에 가서 의석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안 논의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작년 한 8월부터 정개특위가 활동하고 그 뒤에 이제 뭐 단식도 있었고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협상 의지를 보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곤혹스럽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 좀 더 비례성을 강화한 그런 방식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했었다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야당에서 압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대 양당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손해볼 게 없는데 지금 민주당도 손해보고 들어가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일정하게 협상에 참여해서 그 대안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예 협상의 판을 깨는 방식으로 계속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도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대다수 하지 않으면은 결국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이 판 안에서 판을 깨는 데만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인정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만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225석이라고 지역구 의석 얘기했던 거 240석이나 50석으로 늘리자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유한국당이 협상만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중간의 지점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잃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협상에 참여해서 좀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볼썽사납게 끝내지 말고 좀 합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최대한 그 여야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의장의 뭐 직권상정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해찬 대표는 12월 17일, 다음 달 17일이 이제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인데 그 전까지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병민 교수께서 이제 선거제도만큼은 여야 합의의 처리가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행 처리를 하기도 그렇다고 지금 뭔가 협의를 한국당과 이끌어내기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애당초에 이 선거제도 개편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공수처 법안 처리입니다. 예. 하지만 단독 의석만을 가지고서 공수처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군소정당들과 같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통해서 함께 이끌어가자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안대로 선거제도를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건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네. 지역구 의석은 일단 줄어들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네. 거기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등 기타 진보정당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우리랑 합의하지 않았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지역구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기본적으로 낼 것인데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이 위성정당, 우호정당 등을 만들게 되는 순간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표는 또 이쪽 정당에서 가져가게 되고 지금이랑 큰 손해가 없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결 가능한 표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문희상 의장이 이 부분을 말 그대로 국회 선진화법에 정리가 돼 있는 60일의 기간을 채우지 않는 채로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거기에 대한 책임 문희상 의장이 떠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문희상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가 코앞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올라가 있는 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28석의 지역 구석을 빼고 나머지 조정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간단치가 않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한 말씀 마지막 꼭 더 드리고 싶은 건 세간에서는 한국당은 왜 합의에 나서지 않느냐라고 한국당은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어떤 국민 누구도 모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온전하게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토대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무리하게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야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는 정치에 대한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난 4월 이전으로 다시 시계를 되돌려서 네.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현실 정치 상황으로서 총선 앞두고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교통정리,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에서 총선을 불과 5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각 정당마다 공약을 하고서는 이 부분으로 충분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요. 21대 국회에서 정말로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각 정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다음번 내 지역구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의원들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 다음 때로 넘겨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안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는 선거제도 안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협치를 얘기하잖아요. 정치에서. 협치는 상대방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는 왜 협치 안 하냐고 주장하거나 왜 문재인 정부는 협치 안 하냐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협치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내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내가 비록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비록 흡족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과 어느 절충점, 그 어느 선에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하거나 하는 게 협치의 정신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똑같이 해당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둘째로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국회 의석이 전부 다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가 되면요.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공화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예. 예, 변화와 혁신도 이런 방식대로 가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가겠습니다고 할 경우에 개혁적 보수 진영에서 변화와 혁신 쪽에다가 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정당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는 비례대표 의석 간발의 차이로 못 가져갔어요. 지난 총선에서. 그런 것처럼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뭐 대한신당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이 해당될 만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 정치 세력이나 진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 우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다당제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하는 것을 그걸 현실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은 개헌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개헌을 해서 권력 구조를 바꾸면서 선거제를 동시에 같이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개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홍준표 대표 있었잖아요. 개헌하겠다고 다 공약했다가 나중에 가서 개헌 못하겠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개헌 언제 합니까 도대체? 다시 또 개헌하자고 하면 과연 또 동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역시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 권력구조 개편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원 집정부 대체든 아니면 국무총리한테 좀 더 권한을 많이 싣는 방식이 되든 간에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맞춰가지고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해나가야지 되는 거지 이것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두 분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요.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결정 이후에 각국 정부의 설명이 다르고 서로 좀 엇갈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조건부 유예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담보되지는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발표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과 우리 정부의 얘기들이 상당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는 저간에서 물밑 접촉 대화들이 충분히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특히 지난 여름을 비롯해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게 됐던 것도 결국은 자국에 대한 국내 정치적 요소와 다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아베 총리가 자국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파기 결정을 내렸던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 여름 결정을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다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양국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데서 촉발됐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 일본이 퍼펙트 게임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나와서 판정승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외교가 어느 쪽이 완전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축구 게임 한의전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서로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만의 관계를 넘어서 미국이 이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관계의 설정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피해를 충분하게 봤던 부분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하는 등에 대한 노력까지 가고 있다면 서로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발들은 조금씩 걷어들이면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들이 이제는 진짜 중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조건부 유예라는 결정을 했는데 그 조건이 아직 충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퍼펙트 게임이라는 뭐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유치하다라고 하셨지만 전 치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네. 이건 굉장히 외교상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 뭐 협상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도 일단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저는 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정부에서 6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사전에 정보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네. 근데 5시에 이미 NHK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NHK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협정 종료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벌써 딱 보도하고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일본에서 이미 언론 플레이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6시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하고 서로 간에 한일 간에 그래도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왔던 거지. 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그 지소미아 문제 받아들여 줬겠습니까? 그런데 아베 총리 반응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린 뭐 아무것도 검토한 게 없다.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외교적 태도를 볼 때 일본이 과연 우리 정부의 이 외교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실망스럽고 이런 방식으로 일본이 외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역사 문제를 비롯해서 협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가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일단 일본이랑은 이제 다음 달에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이 우리의 지소미아에 대한 맞대응 카드가 사실상 수출 규제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두 달 사이에 그 조건부의 조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사실상 결론이 날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한일 관계가 다시 또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의제 조율 등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얘기처럼 모든 일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과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교환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면서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강제보복성 조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WTO에 여기에 대한 무역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건대 분명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에 관련돼 있는 이 문제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 간의 관계도 함께 맞물려 있는 얘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따라서 일본과의 경제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 간의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간의 신뢰에 금이 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외교적인 비판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걷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가긴 어렵다. 결국은 그 양정상의 탑다운 방식을 이끌어내는 건 밑에 있는 관료들과 실질적인 실무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경제 보복 조치를 최대한 철회하면서 양국 간의 과거의 관계로 복원시킬 수 있는 묘안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너무 흥분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일본이랑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감정적인 언사들은 서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보면은 외교 안보 라인 경질해야 되고 합의 과정 진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요. 그 일본이 지소미아를 한국이 종료한다고 할 때 일본 언론이나 일본 내부에서 일본의 안보 불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거나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지소미아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일본이 얻어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북한을 감시하거나 이런 전략적 자산은 한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 연합 자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연합 자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일본이 제공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0여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얻은 자산을 일본이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본 내부에서 안보 불안론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보 불안론이 나와서 당장 뭐가 꺼지거나 세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안보 불안론을 조성하고 안보 불안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저는 좀 한번 한일 간에 내부 분위기가 다른 점을 가지고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일본의 저렇게 어찌 보면 오만방자한 태도는 미국이 뒤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뒤에 있어야 할 미국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일본한테만 가 있고 한국에는 안 와 있는가?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본이 한국에 어떻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소미아가 미국에 유리하면 그건 신경 안 쓰겠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한테 무조건 지소미아 계속 연장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적절한 행위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좀 미국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미국이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네.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의존 방식으로 자꾸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좀 당당하게 외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 국내에서부터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개각 얘기가 줄곧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관심사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눈에 띄십니까? 총리는 여러 인물들 거의 대다수가 현역 의원입니다. 예. 진영 장관을 비롯해서 네. 지금 김진표 의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급부상하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김진표 의원에 대한 카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가 경제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김진표 의원은 누가 뭐래도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네.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떠올리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던 행정개혁 사례를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YS 정부의 금융실명제를 꼽겠거든요. 네. 그 금융실명제를 이뤄냈던 핵심 주역들이 있는데 그 주역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진표 의원이 과거 관료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야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좀 무난한 상태로서의 관계, 경제, 개혁 이런 부분들을 두루 끌고 갈 수 있는 인사를 꼽으라면 아마 김진표 의원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정부의 고민은
문재인 정부 내내 여성 총리라든가 네. 호남 지역 출신의 총리라는 이런 상징성을 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징성보다는 실리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김진표 총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은 네. 카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12월 중순쯤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개각이요. 지금 시점으로 뭐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근데 과거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 이 정도 함해평이 돌면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하마평에 오르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기는 했었지만 그랬었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법칙이 깨지진 않았던 것 예.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입각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 검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반응들을 살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것도 인사 검증도 계속하는 과정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총리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현재로서는 국정을 운영할 만한 카드, 그런 야권의 반발이 더 거세게 나오지 않을 만한 카드를 좀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법무부 장관의 카드의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좀 보여줄 만한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